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0회 2부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0회. 지난 1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확확 바뀌고 있는 국제 경제 모습 속에서 우리 경제 과연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아베노믹스 얘기도 했었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얘기도 했었고 누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띨띨이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우선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부터.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리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야? 연동이 돼 있어 우리? 안 올리면 외환위기죠. 그런 거야? 그게 그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 자금 때문에 그래요. 단기성 투자 자금, 투기 자금일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풀려난 돈들이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막 퍼져가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2009년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 단기 투자 자금이 한 6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50조 원 정도가 2009년 이후에만 새로 들어왔어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 35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국 주가가 2080 정도 갔다가 심하게 내려갈 때 1920 정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그때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저 주식시장에서 팔고 나간 총 액수가 얼마냐? 순매도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2조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따라서 막 주가가 막 너를 띄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 돈들이. 또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돈들이 한국 경제가 그나마 괜찮고 또 세계 경제가 큰 변동이 없을 때 가만 머물러 있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돈들의 많은 부분은요. 미국에서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금리 싼 데서 돈을 빌려서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한국 같은 나라 또는 다른 신흥국에 이렇게 막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저금리가 아니니까 그 돈들을 금리 수준에 맞춰서 갚아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금리가 그쪽에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그 돈이 이제 안 들어오고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점만 출렁거려도 주가가 그렇게 막 출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0조라는 돈이 아까 2009년 이후에 새로 이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증시에만 그 돈 중에 일부분만 빠져나가도 굉장히 주가가 출렁거리고 그러면 이게 빠져나갈 때 주가만 떨어지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이게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이게 채권에 연동돼 있는. 그리고 또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우리 외환 보유고 많아서 괜찮다고. 많아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버티기 어려워요.
아, 규모 진짜? 자체가 크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 한번 움직이는 거니까 많아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일정한 뭐 방화벽이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많다고 많이 쌓아뒀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문제죠. 왜냐하면 형님 말씀대로 이게 경제가 상호작용하면 그냥 막 한 군데만 딱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하다 그러다. 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도 금리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다가 이제 그때가 되면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막 돈이 더 추가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은행 한 군데가 망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알아서 좀 금도 사고 뭐 하면서 좀 해증을 했다가 잘 못한 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는 한보 철강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가 이제 확 자빠지면서 서로 물켜 있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도미노가 터지거든요. 그런 거구나. 그리고 뭐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예를 들면 2008년 경제위기 때도 우리가 뭐 외환보유가 2,600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적은 보유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뭐 이렇게 막 환율이 널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경제가 악화되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외환보유고가 우리보다 더 많았는데요. 우리보다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순식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그렇게 급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국제 경제가 어떻게 갈지를 짚어봤잖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띠리가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우리 선띠리가. 대통령 하시기 나름이죠. 아 그래? 네, 잘하면은 지금 구조조정안 같은 걸 위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수나 서민들을 맞추면은 사실 여기에 좋은 정책이 들어가면은 돈이 금방 풀리고 바뀔 수는 딱 전환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봐. 내수나 서민에 맞춰서 정책을 편다. 그럼 네가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네. 네가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지만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넌 대통령이야. 그거 어떻게? 기본을 따지면은 갑을관계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을한테 편한 거를 만들어주면은 그게 내수 주도형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갑한테 편한 걸 만들어주면은 수출 주도형 경제인 거고. 그러니까 을 쪽에 해당하는 일련의 일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여성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등등 있잖아요. 그걸 하기 지금 제일 좋은 때예요. 그걸 하면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 쪽에 맞춰놓고선 갑에 관한 것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죠. 어렵겠네. 선띠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이 굉장히 뭐 지금 페이스처럼 이렇게 계속 좋아져서 결국은 뭐 내년 하반기 이후 정도에 이렇게 뭐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 때문에 한국도 따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맞짱 안 되는 맞짱? 양적 완화로 맞짱 이거 어려운 거야? 아까 내가 맞짱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양적 완화 막 해는 거야. 아까 말도 안 된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다가 이제 풀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우리 돈 찍어내는 거 뭐 어려워. 기계도 좋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종이도 있는데. 그 종이 전 세계적인 원화 투매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래? 아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막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원화가 종이 조각이 돼요. 그러면 그래? 그걸 왜 금리를 올려야 되냐 하면 그렇게 돈이 빠져나간 걸 붙잡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하고 금리 차를 좁혀줘야 되거든요. 아니, 좁혀주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0%에서 제로에서 2%를 올렸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한 2% 되니까 이걸 한 4% 정도까지 올려줘야 4에서 4.5 돈이 안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준금리도 안 올리는 상태에서 아예 돈까지 그러니까 양적 하나까지 해봐요. 그러면 원화가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뭐 1200, 1300이 아니라 한 뭐 1500 갈 수도 있고. 그래.
대안을 얘기해줘라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짐바브웨 달러. 여기 무가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름서부터 드러나듯이 그냥 막가파예요. 정말 완전히 무개념이고 이 무가베가 어마어마하게 지폐를 찍었어. 돈이 없다고 그럼 찍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이 그 하나가 500억 달러. 헐. 뭐. 아니, 빌 게이츠랑 맞먹잖아, 그럼. 500억 달러는 이제 짐바브웨 달러를 말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빵 얘기죠. 하나 먹으려면 리어가로 그냥 돈을 그냥 한 리어가 싣고 가서. 그래서 이제 대책은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도 따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미국이 뭐, 경기가 또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금리를 조금 처음에 올려봤는데 갑자기 뭐 또 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뭐 시장이 얼어붙어서 경기가 또 급락을 한다. 그럼 다시 이제 뭐 금리를 못 올리고 양적 완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 다 한국 경제에 보면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가 더 위험할 수도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거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경제권이 다 얼어붙고 있는데 미국마저도 다시 그렇게 가라앉다 그러면 세계 경제 자체가 다시 이제 가라앉다는 이야기니까 뭐 전반적으로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체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 경제니까 부채를 줄이는 거고. 가계부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형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출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외부의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내수를 좀 이렇게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구조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청영한 노믹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아베노믹스 따라한다고 막 슬랩을 쳤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지금 박근혜가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일본 너무 양적 하나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슬랩을 칠 때는 언제고.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이거죠. 아, 설레발이 그런 때 쓰는 게 딱이네. 슬레발 그렇죠. 이렇게 슬레발. 얘기하니까 또 부드러워도 보이고 설레 이러면 또 그런데 슬레발 이러니까 아까 뭐 무슨 오버라고요? 네? 무슨 오버라고요? 스필오버. 슬레발 오버. 그래요. 오늘 2부에서는 요즘 잇따른 FTA 타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덩어리가 큰 거는 한중 FTA 타결일 것 같고 한 뉴질랜드 FTA도 타결됐다고 그러고 사실 한미 FTA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나 시위도 만만치 않았고 심지어 우리 우띠리가 삭발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FTA 얘기 나오는데 참 조용해. 그래서 이거 FTA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들 조용하나 괜찮은 건가. 오늘 2부에서는 FTA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죽이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의 질의. 한중 FTA, 호주, 캐나다, 이번에 뉴질랜드 지금 대통령께서 이 FTA를 체결해야 시행이 돼야 뭐 우리나라가 4만 달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 농어촌을 이거 뭐 완전히 무시하고 죽이고 계속 연이어서 FTA 타결해서 농어촌 죽여가지고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가면 뭐합니까? 그거 갈 수 있습니까? 4만 달러 이상 간 선진국 예를 들어보세요. 농어촌 죽이고 간 그런 나라가 있는가? 무엇을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숨기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무소속 유승우 의원의 질의. 근데 이번에 이 한 뉴질랜드도 이렇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히 해야 되느냐? 그럼 묻지 마. 국회를 묻지 마. 국회입니까? 저는 이런 그 사고 방식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뭐 이게
지금 통보만 하면 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 농림 이 해양수산위원회가 이 존재된 자괴감이 생긴다. 무엇을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생색내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의.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쌀이 생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한 뉴질랜드 협상 결과 보고 오는데 쌀을 양어 제외했다고 뭐로 이게 써놓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쌀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쌀 생산하지도 않잖아요, 뉴질랜드가. 그거는 이게 또 뭐 너무 그냥 기계적이고 태만은 아주 진지하지 못한 태도들이에요, 이게. 저는 뉴질랜드에서 쌀이 생산이 되어야 쌀을 양어 제외를 했는지 관세화를 했는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쌀 생산되지도 않는 뉴질랜드와 FTA 맺었다면서 쌀은 양어 제외다라고 쓰면은 마치 뭐 양어 제외를 위해서 많은 모든 노력을 다 한 것처럼 그걸 왜곡 과장시키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타결하고 뉴질랜드하고도 타결한 FTA 타결 소식 들으면서 자, 삭발했던 우리 우띠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FTA 추진 여건 자체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외교통상부에서 했거든요. 통상 기능을 떼가지고선 산업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웃기는 부가 하나 생겼죠. 산업통상부, 줄여서 산통부. 산통.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산통 다 깨고 다니는 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산통부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풀네임은 산업통상자원부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는 진짜 희한한 이름이 많네. 미래창조과학부도 줄여서 미창과학부라고 그러잖아요. 미창과학부. 웃겼다 이거는. 요즘 형님보다 내가 평균 더 웃겨. 왜 이래. 진짜 웃긴다 야. 그래서 산업통상부, 산통부에서 하는데요. 다다익선 FTA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외교부 갖고 있던 그 전략은 똑같아요. 많을수록 좋다인데 약간의 조정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ISD라고 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잘못 체결된 통상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이고 다다익선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니까 정신없이 계속 체결하는 거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진짜로 큰 건 TPP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평양 일대 국가들이 맺고 있는 FTA가 있거든요. 미국, 일본 이런 데가 큰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한테 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안 해주니까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얘기 중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다익선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학자들이 얘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다 이거 열심히 연구했겠지. 일본과 한국 민주당의 공통점을 보자면요.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정권이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도 처음으로 자민당 정부로부터 이 정권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야당이 교체를 한 건데 거기도 그거 해당되는 TPP 추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사태 두 가지가 터지면서 정권이 날아갔어요. TPP는 뭐지? 그러니까 트랜스패시픽 TPP. 까먹었다. 미안해. 그게 트랜스패시픽. 하여간 그 태평양 일대 파울. 몰라. 잠깐 확인해 줄게. 그 일대, 그러니까 지역 FTA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일본한테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먼저 할지 중국이랑 할지를 놓고 일본도 고민하다가 일본 민주당이 미국을 끼워가지고선 이 태평양 일대 FTA에 들어가겠다. 그 TPP가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본도 정권이 날아갔죠. 그래서 일본 민주당 을 보니까 지금 지지율 5%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집권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왜 한국과 일본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당이 집권했을 때 이 FTA를 추진하면서 정권을 날려먹었냐 이런 게 조금 좀 고민해 볼 만한 주제긴 하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민주당이 추진했던 거를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받아서 계속할 게라고 하니까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중 FTA 때는 실제로 고령농 일부 말고는 논의가 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막기가 어려운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각 당의 입장일 테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뭐 각 아니 시민단체 입장으로 볼 때 그런 아니 거죠. 그거 왜 막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누나 얘기는 다다익선 FTA를 그 예전부터 타결하려고 했던 기초가 있었다면 이거는 괜찮은 정책이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중이라든지 한 뉴질랜드 FTA 타결한 거는 괜찮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 그 괜찮았으면요. 2007, 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소위 격차가 줄고 지방도 잘 살고 농민도 잘 살고 가난한 청년들이 잘 살았으면 이게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 양극화로 한국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추진됐던 제일 중요한 정책들이 FTA 중에 하나가 FTA였거든요. 이게 부정적 효과가 지금 누적되고 있으니까. 아, 그때 추진했던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부정 효과가 많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이 많아서 죽겠다 그러고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때 관련된 건 토건도 있지만 개개인이 소득을 가질 수 없는 형태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 한가운데 이런 동시다발적 FTA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해 줘 봐봐. 아니 FTA하고 우리 가계부채 넣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일부에 얘기했던 게 내수는 너무 어렵고 수출이 중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수출이 중요한 형태를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수로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중에 수출에 맞춰서 하는 정책이 두 축이면 하나는 환율 정책이고 또 하나가 동시다발적 FTA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이 너무 커졌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고사하게 된 거라. 중소기업이나 우리 실생활이나 이게 안 돌아가고 있다 잘. 예, 순전히 국민들끼리만 돌아가는 무슨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서 있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래 내역이 뭐 몇 년 사이 반으로 줄고 그러거든요. 그게 직접 수출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국내에 있는 걸 사게 하고 그거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겠냐. 그 분위기의 맨 앞에 동시다발적 FTA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없으면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단 말이지. 거기에 이제 농업에 망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FTA라는 게 뭐 무조건 절대 악이거나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꼭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형님이 표현하는 그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TA라는 게 한번 추진하면 사실은 뭐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되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있던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뭐 이 농어민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 계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FTA 같은 것들이 추진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가 철폐돼서 외제 자동차가 좀 싸게 들어와서 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좀 넓혀진다든가 뭐 이런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정하게. 근데 그런 것 못지않게 굉장히 큰 문제와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종 뭐 예를 들어 농민 집단이라든지 이런 뭐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하고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하고 국민적인 어떤 이렇게 뭐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피해를 보는 뭐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뭐 보상을 해줄 건지 이런 이야기들도 해가면서 만약 추진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걸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한 군데 정도라도 해보고 나서 정말 피해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다시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이게 FTA를 하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져. 뭐 이런 전제하에 막 뭐 진짜 겁도 없이 막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면서 무모하게 그냥 어떤 한상에 사로잡혀서 막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그러니까 한미 FTA든 막 할 때 청년들의 고용도 늘고 막 실업도 줄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추진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숨겼던 실업률을 드러내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높아라고 지금
그게 이 몇 년 동안의 이 누적 효과가 없지 않다 이거죠. 내수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국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안 생겼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선띠리가 아니 뭐 농민 각 이해단체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진짜 하루 걸러 하루에 FTA가 막 체결하는 것 같아. 뭐 일본 뭐 중국 갔다가 막 뉴질랜드 갔다가 막 정신없이 막 FTA가 계속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제보자가 황우석 박사 사건이잖아요. 한 사건을 해결하기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논쟁도 많이 하고. 황우석 사건이 매달 생기면 어떻게 되지? 동시다발적 황우석 사건.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이제 정부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이제 포장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세계 무대에 막 엄청나게 진출해서 금방이라도 잘 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게 FTA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니고 넓어지는 거 아니야? 글로벌 호구죠. 그렇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도 아닌데 이게 이제 정부 표현으로 따지면 그래요. 이게 뭐 경제 영토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정부가 뭐 진짜 자기네들이 막 지지고 볶고 해서 무슨 이상한 통계를 하나 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경제 영토 비율이 한 60%에서 요번에 한중 FTA 체결한 한 13%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세계 경제 영토 기준으로 세계 5위였다가 3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 세계 GDP 각국의 이제 GDP 총합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의 그 GDP 비중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걸 경제 영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EU하고도 체결하고 미국하고도 체결했고 이제 중국하고 체결하니까 그 비중으로 3대 경제권하고 다 체결하고 나니까 그 비중이 확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경제 영토를 많이 넓힌 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 그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으로 불러드릴게요.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누님? 싱가포르쯤도 안 될까요? 아시아 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가장 그러니까 넓은. 우리 정부 기준으로 경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게 미국? 뭐 어디? 그러니까 정부 논리대로라면 되게 선진국이어야 되고 잘 사는 나라들이 FTA 많이 체결해야 되잖아요. 1위가 칠레, 2위 페루, 3위 멕시코, 4위 코스타리카. 잘 사는 나라들인가요? 몰라 안 가봐서.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경제 영토가 넓은 나라들이 다 잘 살아야 되고 부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그런 나라들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대체로 뭐 이게 뭐 일률적으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번째에서 지금 이제 3번째로 올라왔다. 잘 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렇게 이 수출 대기업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FTA를 무지막지하게 추진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FTA를 계속해서 체결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그거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수출 대기업들 먹여 살리기.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도 있었으면은 합리성에 보일 텐데요. 정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도 상당히 그러니까 진짜로 수출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내면적으로 전략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게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실적이에요, 실적.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중 FTA 때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쌀은 빠졌다. 쌀은 원래 빠져요. 뉴질랜드 왜? 한 뉴질랜드 때는 꿀은 빠졌다. 이거거든.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뺐다는 거 아니야? 꿀은 넣거나 말거나고 쌀은 지금 왜 그 뉴질랜드가 뭐 꿀이 양봉 엄청 농가한테 중요하죠 어쨌거나. 아니 근데 이 전체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한국 경제를 뭐 움직이는 그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 쌀은 관세와 때문에 지금 한중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이렇게 안 한다고 지네가 미리 얘기를 하고 장관이 못 박은 거거든요. 이건 우리 속도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건 원래 시작할 때부터 조건이기도 하고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서 이건 빼고 말고 자시구가 없어요. 쌀은 기본적으로 다 빼요. 그리고 웬만하면. 네. 근데 한미 FTA 때는 쌀 땄죠 그때도. 그랬니? 네. 예, 왜냐면 이건 FTA에서 논할 게 아니고 관세화냐 아니냐라는 다른 데서 논하는 거니까 거기서 뺐다고 하는 말은 늘 수가 없는 걸 빠졌다고 얘기한 그거는 거짓말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 WTO 그거 얘기하는 거 체제? 예. 그쪽이 다른 식으로 지금 WTO 틀 내에서 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네. 크게 다루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쌀 조기 관세를 하겠다라는 선언만 했지 아직 반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중 FTA는 들어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꿀은 마이너한 거고. 꿀은 그렇지. 꿀은 하여튼 이를테면 많이 우리가 매일 자동차 얘기를 할 때는 입에다 꿀을 바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수출 산업 1, 2, 3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쌀은 농민 소득의 1, 2, 3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런 큰 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꿀 얘기를 하면은 진짜 내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야, 할 말이 없다. 칠레 FTA 할 때도 포도주 얘기 나왔었잖아. 포도주 값 안 내려갔다며요. 포도주 값은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칠레 포도주는. 원래 쌌었잖아, 칠레 포도주가. 그 싼 가격 그대로 실제로는 그 유통 마진만 높아져가지고서 중간에 수입상들이 다 챙겨가가지고서 최종적인 소비자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는 그렇지만, FTA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쪽이 농민이다. 이런 얘기들 쭉 했어. 근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 아니, 한미 FTA 하면 당장에 농업이 다 망하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별일 없잖아, 아직까지. 이거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포심 같은 걸 불러서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걱정했던 만큼 별 피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여기 슈퍼 가서 호남미 이런 거 집어보시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호남미 얘기는 잘해줬어. 그 다 우리 쌀인 줄 알고 봤다가 막 외부에 포장지에 호남미 써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효과를 언론이나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고사리나 한번 시장 나가보세요. 그럼 국산 지금 먹을 수 있는 차례상 차릴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나 있는지. 쌀 정도 아니면은 꽤 고가로 가지 않으면은 지금 추석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외국산 빼고 나면은. 맞아. 그렇게 조사님들한테 이를테면 북어를 국산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북어는 없어. 쌀도 지금 호남이 껴가지고서는요. 이게 무슨 청결미라고 갖고 왔는데 지금 조사님들이 지금 외국산 쌀 먹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쌀을 딱 까보니까 알맹이가 다 크기가 제각각이더라고. 그걸 딱 보니까 호남미 아니요.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변했느냐 하는 거는 이미 심각하게 변했는데 언론이 다루는 방식이 안 변한 거죠. 호남미는 우리 게 없어. 그러니까 호남미는 진짜요. 그거 기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알죠. 그거 왜 몰라요. 저 국회에서 막 토론을 하고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우리 방송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호남미를 길게 다룬 거지. 안 그랬으면은 지금 누님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지. 네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호남미는. 근데 그 호남미가 있는 것만 해도 의무 할당 분량이라서 그게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관세를 못 막았던 것도 이미 FTA로 계속해서 이게 열릴 건데 왜 쌀만 막냐라고 목을 진짜 조아 부시듯이 막 FTA 반대되니까 우리가 이기에 해놓자라고 해서 호남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근데 봐봐. 농촌이 그러면 FTA 때문에 지금 망했냐? 망한 게 당장 그 국회의원 뽑기에도 인구가 줄어가지고서 농촌 지역 선거구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결되면 바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효과가 나서 갑자기 초토화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어떤 일이든. 우리도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미 그게 이거 한번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희청희청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효과들이 지금 계속 누적되는 거죠. 농촌 아까 형님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사실 농가 소득이 계속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 진짜 네. 힘들어. 거기 그게 누나가 농부로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농가 소득이 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요. 농산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 국산 농산물 외에 외국산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쇠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있잖아. 우리 동네 소 기르는 농부들이 점점 줄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소를 안 기르잖아. 그러면 이제 보조금 조금 주면서 편하잖아. 그러니까 소가 사료가 비싸요. 요새 집이 더 비싸잖아. 지푸라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료가 비싸니까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점점 줄어. 왜 그만둬요? 그러니까 나 보조금 받고 그냥 다 폐쇄. 그 한미 FTA 대책 중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농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주고 직불금을 줘요. 근데 우리는 안 지을 때 줘요. 그래. 그래서 보조금을 주더라고. 나이가 많거나 자꾸 퇴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더 열심히 하면은 이런 거예요. 농민 집회 때 젊은 사람들이 오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농사를 안 짓게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데 보조금이 간다니까요. 그런 게 중장기적인 FTA 효과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정부 쪽 얘기를 좀 내가 대변을 하자면 FTA도 FTA지만 요새 이제 수출도 빨간 불이어서 그나마 FTA라도 했으니까 이 정도지 그거 안 했으면 수출이 더 나빠졌을 거다. 선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나마 그건요. 서로 체결하고 돕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수출이 된다. 글쎄요. 그거 효과를 사실 딱 분리해서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FTA 예를 들어 한미 FTA, 한EU FTA 또 한미 FTA 효과가 나거나 또는 체결하고 나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수출이 늘어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2011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한국 수출이 굉장히 정체해요. 언론에서 이제 사상 최대 이 교역 흑자, 무역 수지 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수출이 계속 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출은 2011년 전에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오히려 그때 이후부터 정체 상태거든요. 그러면 FTA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맺어지거나 아니면 체결되기 전이 체결된 이후여서 그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더 가라앉았거든요. 물론 경제 위기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제 위기 탓이라면 왜 2009년, 2010년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그럼 2011년부터는 그렇게 되냐. 근데 이제 FTA를 체결하면서 예를 들면은 삼성이 중국 핸드폰에 밀렸대잖아. 1위 자리를 내줬다고 그러잖아. 근데 관세가 없어지면 좀 다시 탈환하고 이런 FTA 효과도 있는 거 아니야? 쟤네 것도 낮아지는데요. 아, 그러나? 중국 것도 낮아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 거 사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제 영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영토라는 게 사실은 다른 외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FTA라는 건 굉장히 호혜적이고 쌍무적인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마치 우리 영토만 늘어났는데. 네. 마치 우리 영토만 늘어난 것처럼.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똑같이 한편으로는 그 이면을 경제 식민지가 우리가 우리가 계속 중국이나 이런데 자기네들이 경제 영토 늘렸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꾸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 식민지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 경제 식민지라는 표현은 절대 안 쓰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자원외교란 말도 한국 일본밖에 안 써요. 아니 자원외교가 흑자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자원외교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이 좀 쓰다가 일본도 좀 안 쓰거든요. 남의 나라 자원을 내가 갖다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점잖은 나라는 그 외교부에서 안 써요 그런 얘기는. 그럼 뭐라고 써?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실용외교나 이런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 자원외교라는 그런 이 좀 창피한 걸 들고서 국제협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수출 효과는 제가 이제
정부랑 토론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요. 환율 변동폭에 비해서 관세율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관세율을 위해 가지고 이 모든 걸 희생하기 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커가지고서 중장기로 별로 이렇게 효과를 미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농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그러니까 관세율이 워낙 높으니까 농업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지만 공산품은 일반 관세율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은 수출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이런 걸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관세라는 기계적인 가격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산업 정책에 미스가 온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건데 그죠? 관세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협력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노동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산업 정책을 하면은 제품이 중장기로 잘 팔리게 할 수 있는데 관세율만 바꾸겠다고 하다 보니까 세대가리 같은 짓을 한 거 10년 동안. 중국이 있잖아. 엄청 무서운 나라지. 그지? 저가 상품도 우리는 뭐 중국에 막 솔직히 싼 거 다 중국 거잖아. 근데 우주선 날리는 거 봐봐. 그러니까 양쪽으로 내실을 그야말로 기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 이 비교 들어줄게요. MB 정부 시작할 때 한국과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관한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 양쪽이 하면 되는데 MB 이후에 박근혜 정부 내내 태양광 산업 쪽에 불이익을 줬어요. 왜냐면 원자력을 시켜야 핵발전이 이르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태양광 패널 같은 산업을 가지고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싹 쓸어갔어요. 고가는 독일이나 그쪽, 저가는 중국 시장인데 한국은 사다 쓰는 시장으로 전락했어요. 그럼 수출 경쟁력이 어딨냐 이거예요. 한미 FTA 되게 열심히 하고 한중 FTA 했는데 실제로 개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어떤 산업 정책도 우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거죠 이렇게. 그럼 선띠리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 경제를 보는 시각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 지금 얘기하잖아. 뭐 태양광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뭐 질문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하여튼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자꾸 수출 일변도로 가면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후황된 망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시는데 수출 위주의 그 경제정책 그 왜 나빠요?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면 좋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한유료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보세요.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수출로 먹고 산다. 그거 맞는 말 같죠. 근데 문제는 뒤에 생략돼 있어요. 수출 대기업들이 먹고 사는 나라들이고 거기에 광고 받는 뭐 언론들은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내수가 죽어서 대다수 서민들은 죽어나는 나라거든요. 그 표현들은 안 하는 거죠, 뒤에.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기업들 수출 늘려주겠다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야기했듯이 그게 실제로 수입 물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 올라가서 물가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누님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늘리나요, 줄이나요? 줄이지. 줄이잖아요. 그럼 줄이면 그게 내수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끌어올리겠다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이렇게 뭐 고환율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FTA도 이렇게 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식의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대다수 서민들 경제는 무너지거나 또 그리고 그 서민들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수가 더 점점점 죽게 되면 그게 경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좋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번 이해하면 되겠니? 예를 들어서 삼성 휴대폰을 삼성에서 네. 수출을 해.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속품들 이런 건 전부 예를 들어서 저가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사다가 부품들 그런 걸 이제 조립해가지고 껍데기가 삼성이다 해서 나간단 말이야. 유사한 건데요. 유사한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계산한 걸 봤더니 그런 수출 대기업들이 매출액 10억을 올릴 때 고용이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억 정도 이렇게 매출액 됐어도 한 명 정도 할까 말까라는데 중소기업은 그 경우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출 기업이 매출액 얼마 하면은 고용이 쫙 잡혔는데 중소기업이 좀 만들어서 이렇게 부품도 납품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우린 지금 안 만든다는 얘기 그 효과가 별로 안 나온다는 효과가 거예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고용 효과도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파급 효과도 해보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업체들이 좋게 표현하면 글로벌화 돼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공장이 여기 없고 일단 외국에 그다음에 있다. 돈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는데 우리가 떡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그거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중간에 샛길로 새서 시골길로도 좀 가서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네 슈퍼도 들리고 뭐 이게 아니고 좀 가고. 그 호미에도 좀 오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냥 쭉 고속도로로 가서 부산 가서 쇼핑해가지고 쭉 다시 그 예를 들어서 부산에 롯데백화점 있다. 그럼 롯데백화점에서 돈 걷어갖고 쭉 다시 본사로 와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그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다시 본사로 들어오는. 그래서 상황? 요즘은 이제 산업 생태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최종 단계에 파는 거기만 봤는데 그렇게 구성하자면 각 단위 전체에 얼마나 밑에가 튼튼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할 것이냐. 이게 최근에 그 신산업 정책에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식으로 지금 FTA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최종 단계에 맨 마지막 수출 조립업자만 보고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수출이 늘면 우리 고용도 늘고 이렇게 내수도 진작이 됐던데 지금 그런 왜 안 시절도 되냐.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가 예전에 있었는데 왜 지금 없냐. 그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일본에서 이제 기계 뜯어와서 그거 방직 공장 만들고 이렇게 옷 뭐 의류 공장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설비를 뜯어와서 국내에 공장을 차리고 우리의 값싼 노동력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니까 고용도 늘죠. 그리고 그 고용이 늘어나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돈 벌어서 또 내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물건을 옷 같은 걸 또는 섬유 같은 걸 우리가 해외에 팔기 위해서 이제 팔면 그만큼 주문량이 많아지고 국내 공장을 더 가동하게 되고 설비를 늘리고 노동자 고용을 늘리게 돼 있죠. 섬유는 우리가 최고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게 수출을 많이 하면 국내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수로 다 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로 그게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특히 이제 정보통신산업, 이렇게 첨단 기술 정보산업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는 그런 게 많이 필요 없어졌거든요. 흔히 말해서 중후장대형 설비 투자 이런 게 필요 없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부품 조달하는데 국내 부품 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 부품 조달하고 그 다음에 조립도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 글로벌 생산 기지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거기서 하고 있나요? 인건비 싸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수출을 늘려도 국내의 떡고물이 떨어지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해외 업체가 좋아지거나 그냥 대기업 자체만 좋아지는 거지. 우리 일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네. 우리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출 일변도로 대기업 밀어주면 우리가 잘 살게 돼. 이거는 대기업은 잘 살게 될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이 잘 사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이미 확인됐으니. 구조 자체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정말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돈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환율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출 대기업들한테 수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정책 하긴 나름 따라서 굉장히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기조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무조건 수출 일변도. 그래서 교육 의존도를 높여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 FTA 추진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고 그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소득은 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부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열 오른 김에 숨차다 씨.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FTA에서 관세가 낮아져서 뭐 외국 물품 들어오면은 한국 국내 제품들하고 경쟁해서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고 무슨 우리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실에서는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왜?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우리가 싼가요? 자동차? 지금 뭐 외국 제품들이 조금 외제차가 조금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뭐 가격을 확 내리고 있거나 다른 해외 수출한 차들보다 품질이 좋나요?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정부가 소비자들 편익을 생각했다 그러면 FTA보다 100배 효과적인 게 있어요. 뭐야? 그거 기업의 독과점 규제 강력하게 행사하고 공정거래 질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늘 대기업들 편에 끌려다니면서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뭐 소비자 편익이 높아져. 그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다만만 깨도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10에서 15%는 바로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라면 가서 담합했다고 미국 가서 깨지고 오고. 진짜 쪽팔리는 일이지. 근데 우리는 그 라면 계속 먹었잖아요. 이 담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를 생각했으면은 지금도 핸드폰 값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이제 전화가 하루에 한 5분씩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바꿔야 되냐고 사람들 물어보니까 정책 그거 한 사람들이 바꾸셨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단톡법 시행 전에 바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나는 모르죠. 벙쪄가지고서. 아니 해외 직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FTA 했다고 이렇게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형님이 칠레산 와인만 이야기했지만 뭐 자동차 뭐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늘 그게 소비자들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중간에 그냥 유통업체들도 사실은 대부분 그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 계열사예요. 그럼 문어발식으로 지금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얘네들끼리 또 유통업체들끼리 또 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도 파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통 마진으로 다 먹지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낮춰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한국 사람들은 비싸야 사는 소비 심리가 있어. 이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전문 용어 나오네. 이 지랄. 최근에 지금 도매업도 재벌이 들어오려고 해요. 도매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드럭스토어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도매? 아니 그건 이제 소매죠. 그래? 그러니까 이마트나 뭐 이런 거는 소매인데 도매는 아직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도매에 들어와서 도매 담합이 지금 있으려고 해서 이걸 또 어떻게 막아야 되나 아주 머리 쭉 빡빡 쓰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은 내수가 움직일 공간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게 뭐 돈 없는 서민들이 이번 대통령 찍었으니까 좀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막 비웃는 댓글이 많아. 근데 누나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누가 됐다 하여튼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경제 망가지면 제일 먼저 피보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총선 후보였던 용띠리가 보기에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쓰는 정치인한테 표를 줄까?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비웃는다고 달라질까? 네. 제가 출마했던 곳이 이제 공릉동 월계동 아니겠습니까? 공릉동은 나름 부촌이고 월계동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사실은 공릉동에서 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월계동은 전통적인 야당 지지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는가 기대했더니 또 월계동에서는 상대 후보한테 몰표가 나왔단 말이죠. 놀랐습니다. 이게 그분들 얘기로는 넌 배부른 돼지로 본 거 아니니? 네, 돼지로 본 것 같아요. 전혀 동질감을 못 느끼는. 아니 실제로도 정보가 제대로 이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권력이 가공해서 제공한 정보만 접하다 보니 시국 인식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시국 인식 진짜 어려운 영어예요. 용띠 저렇게 어려운 말 쓰는 거죠. 박사학위 이제 논문 실자로서 그러니까 품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누구는 지랄이란 말 쓰지만. 그러니까 석사. 석사. 진짜 석사가 쓰는 말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한 비웃음. 네. 이게 과연 만족할 만한 일인가? 아니죠. 그야말로 뭐 댓글 몇 마디 붙여서 속 시원한가?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뭐 이런 말도. 더 당하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 언론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봐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왜 서민들 특히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여당을 지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나마도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당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야당을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일자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정말 더 큰일 난다. 그땐 진짜 이 바닥에서 발을 디딜 수도 없다. 이런 절망감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야당이 보다 더 그 확고한 안전망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당신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야당이 뭐 열심히 해도 보도가 안 되니까요. 뭐 다 정쟁으로 비춰지고 언론의 그 현실 이 여당의 목소리만 대변되는 이런 현실이 낳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도 별로 시답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석훈 부원장이 계셔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야당이 기대하지 마. 석훈이는 월급 받는 시기래잖아. 그러니까 야당이 똑부러지게 뭘 한 게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어쨌거나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한국 언론은 형편없어요, 정말로. 내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이른바 조중동 중에 거의 뭐 하여튼 이제 데스크급 기자를 만났거든요. 저녁 만났는데 이 양반이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정말 이제는 기자가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뭘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라든지 이렇게 뭘 비판하거나 조져야 될 내용들도 전혀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한전 10조 5천억 그거 부직 매입한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엉터리 배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조질 생각을 못 해요. 조지는 기사 하나를 찾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학습 효과인 것 같아. 하도 이제 정부에서 이거 하면 고소해 저거 하면 조져 막 진짜 그게 전문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정부에 유리한 기사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딱. 아니 그러니까 정부보다요. 기자들이 더 그런 건. 아니 기자들이 말이야. 광고예요 광고. 광고구나. 그러니까 뭘 조지는 기사를 쓰면 한 몇 시간 후에 대기업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 줄 테니까 빼라 그러면 내려가는 걸 학습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데스크들이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고 점점 더 안 쓰는 거게 그게 학습 효과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기사를 쓰다. 에이,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고요. 그나마 요즘 이제 뭐 경제나 산업부 이런 쪽은 아예 오히려 예전에는 뭐 한동안에는 뭐 경제부 기자가 막 되게 득세할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안 간대요 사람들이. 왜? 가면은 계속 뭐 광고하고 엿바꿔 먹는 기사를 써야 되니까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옷디리가 이게 이러면 안 되지만 나라 경제가 내년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쁜 쪽으로 확 가가지고 우디리한테 정부에서 우리 경제 구원투수 좀 해주쇼. 그러면은 어떤 정책부터 밀어붙일 건지 그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하자. 아니 형님은 대통령도 됐다가 경제 구원투수도 됐다가 나는 맨날 따까리야. 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닥터둠 뭐 이런 거밖에 안 돼. 제 대통령 될 리는 없지만 한번 물어보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될 리는 없지만 한번 물어보자. 안 될 줄 아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뭐 시민의 경제, 사회적 경제라고 했던 그 생협이나 협동조합 같은 중간 단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꽤 많은 돈을 넣으면은 고용 효과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저는 돈을 좀 돌리겠어요. 그렇구나. 그래. 이 짧지만 아주 강한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붙이자면 아니 이건 해야 돼. 그 정부가 뭐 나서 너가 녹음을 니네 둘이 좀 따로 하면 안 되겠니? 중간에 집어넣을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짧아. 야이씨, 정부가 부채 줄일 잠깐만 해. 정부부터 부채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가게부터 하세요. 이거 정부 믿지 마시고요. 정부나 언론에서 괜찮다 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정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부채 많은 분들은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줄이셔야 됩니다. 부채 만드는 분들 그 손부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살해서. 시간 없대네. 시간 없는데 왜 부채 정리를 하셔라. 부채 빚 청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 선띠리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나는 KBS 박종훈 기자가 2012년에 썼던 책이에요. 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 요 책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한 구절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빚더미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대붕괴의 시대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짊어진 국가부터 경제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일랜드의 성공과 실패를 목도하고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일랜드 한번 뒤져보시고요. 한국 정부는 과도한 금융규제 철폐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아일랜드를 본받아 금융규제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대붕괴의 위기를 인식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때조차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려 한 셈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박종훈 기자의 책이 2012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2014년이 다 가도록 여전히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빚 권하는 정책뿐입니다. 변한 게 없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선띠리가 얘기했듯이.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정신 바짝 차리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큰 거죠. 사실. 제대로 된 경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모두. 언론. 유한한 언론. 나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넌 언론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평범한 가게들이 쫄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외쳐봅니다.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